쌤도 반갑습니다. 매일 보면서. 자, 세강해야 되죠. 사실은 완강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쵸.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좀 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쌤들도 좀 쉽게 드릴까 해서 했는데, 바로 또 강의 시작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예고를 했던 게, 제일 더운 기간에 방학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론 강의가 다 완강이 됐으니까 제가 완강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물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했다. 그래서 그물 만드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할 차례냐면 고기를 잡는 연습을 해보자고. 그래서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도요. 그 그물이 부실하면 고기 어떻게 돼요? 잡히질 않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그 그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어쨌든 그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운 것을 문제로 또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좀 고민을 했는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 문제풀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평가원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세지 지금 이 얘기를 처음에 하니까. 그래서 나도 망설였어요. 근데 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저도 그에 대한 물론 대비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보면은 기본을 생략하고 여름 됐으니까 시간도 없고 여기서부터 해볼까 이런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반년 동안 잘 해왔잖아, 그지?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정확한 팩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생각난 김에 어제 그 뉴스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필즈상 우리나라 사람이죠. 허준희 교수가 그거 수상했다고.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사실 얘기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는 좀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고, 진짜로 제가 그런 뉴스가 싫은 이유가요. 일단은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게 이제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 뉴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뉴스 기사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자극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일부러 사실을 좀 왜곡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그 사람이요, 고등학교 중퇴생이죠. 그쵸. 이거 되게 씁쓸한 얘기잖아. 왜냐하면 쌤도 교사가 되셔야 될 뿐인데 쌤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 인재를 배출하면 모를까. 사실 꼭 뭐 그런 특출난 인재 하나 둘 길렀다고 교사로서 무슨 보람이 남는 건 아니지만요. 그쵸?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중퇴생이었던 거. 그 다음에 그 친구 보니까 강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굉장히 또 유명한 교수님이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질투도 나요. 알겠어요? 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은 그 상 내 거 아니었을까 막 이런 말씀 아까 망언을 했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단은 자기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근데 과외도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은 하고도 비교가 되고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 사람이 자퇴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가 사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괜히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 학교는 그러면은 그런 우수한 아이가 적응을 못하도록 만드는 교육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런데 실제로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팩트는 뭐냐면 뇌피셜입니다. 솔직히 근데 거의 팩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분이 83년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분 세대를 가르쳐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입시제도 전 되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결국 고1, 2 때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고1, 2 때 아마 잠시 방황하거나 잠시 어떻게든 학교 공부를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출신 지역이 강남이죠. 그러니까 아마 내신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자퇴를 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비교 내신을 받을 수 있죠. 요즘은 입시가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결국 자퇴하고 이 학생이 그냥 혼자 집에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재수학원 갔어요. 그래서 저 재수학원 많이 있어 봤거든요. 종로나 대성학원 가면은 그 또래들 재수생은 이제 20살이잖아.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 반마다 꽤 있어요. 몇 명씩. 대체로 그런 케이스야. 어떤 경우는 뭐 과학고 같은 데서 그냥 아예 단체로 와가지고 따로 반편성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신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완전히 자기도 학습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과외 지도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외빨로 수학계의 노벨상 탔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도 학습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 선생님 많이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배웠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과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지? 가끔 엉뚱한 질문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을 곱씹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 엉뚱한 질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마 문제풀이 위주의 그런 연습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즉, 쉽게 말해서 수능특강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 과외 선생님이 교재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교재가 굉장히 익숙해요. 왜 제가 이공계 출신인 거 밝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제가 뭐 학부 때 맨날 과외 공부 가르치면서 했는데 제일 많이 했던 건 일단 수학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 과학 과외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교재를 썼던 게 하이탑 물리, 하이탑 화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두껍지만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야 왜 이 얘기를 드리자면, 저를 지금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계셔, 일부. 예, 그래서 왜 지금 처음 보게 됐을까?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요, 제가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매서 쓸 수 없다 그러잖아. 그거 잘 안 통할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기본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 기본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자, 기본을 3번, 4번 해도요, 계속 새로워요. 그거는 제가 증거예요. 왜냐하면 자, 매년 제가 기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죠, 매년. 그런데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년 새로워, 내가 가르치면서도요. 작년 강의하고 올해 강의가 90%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도 새롭게 느끼는데, 선생님들은 저보다는 그런 숙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재도 어떻게 보면 천재라 할 수 있잖아, 그 사람. 예, 그런 자세로 하는데,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왜 그때 선생님이 안 말려줬냐고 나중에 그런 소리 난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문제들이 커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쵸? 네, 나 적중도 높다 그러대? 근데 내가 항상 점검하는 게 어디서 많이 적중했을까 내가 스스로 체크해봐요. 그러면 거의 기본 쪽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이 진짜 적중률도 제일 높은 거고, 그럼 이 강의 왜 가지? 이 강의는요, 첫 번째 목적이 보험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 보면은 더해주세요 계속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외면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잖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보험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심정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강의 소개해도 될까요? 네, 그럼 간단하게 제가 강의 소개. 그래서 따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따로 2시간 정도 녹화했던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 위주 강의인데,
돼. 근데 문제풀이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 핵심 그러니까 내용들이죠. 우리 다 기본에서 배웠던 거를 압축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바로 문제 풀까요? 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나 오늘 되게 당황스럽고 지금 왜 날 자꾸 떨리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공부하기. 그래서 제가, 심하라고 자꾸 그런 표현을 붙이는데 난 좀 그게 너무 거창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더 공부하기 내지는, 쌤들이 그래도 해볼 만한 것들. 알겠으니까 일종의 이것도 뭐냐면은, 인구 파트는 사실 이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구 파트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전공 교수가 안 들어가거든 거의. 네, 그러나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 어떤 기본은 돼 있다. 난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 외면하지 않는 면에서 제가 이거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많아야 이 파트가 10%를 넘어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일단은 더 많아요.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막 패러디하고 그런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실은 난이도라든가 곤란도 면에서는 기본에 해당되는 거 많은데 선생님들이 빼먹은 경우,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나왔던 거는 다 해. 근데 안 나왔던 것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전 문제라고, 심한 문제라고 하기가 좀 너무 거창해서 도전 문제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아마 변별력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은 제가 배제를 시키지만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싶으면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파트는 문제가 27문항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요. 이 강의에서 한 400여 문항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도시나 경제지리 파트는 50문제가 넘어갈 거거든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자, 바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냥 요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출제하면서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 내면 어렵다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태 기본은 됐잖아.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만 문제를 내줄까 이런 고민도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네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치? 네, 그래서, 자, 이거야. 학습 발전이 가능한 문제를 원하시죠? 그리고, 제가 카톡 퀴즈 계속 내드려왔잖아.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지리교육은 끝났는데, 카톡 퀴즈의 목적은 선생님들 뭡니까? 성장을 돕는 문제죠. 그치? 근데 문제는 카톡 퀴즈 형식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입형 문제밖에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 물론 저도 거기다 계속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다룰 수 없는 또 발전이 가능한 그런 문제를 출제해 드리려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 위에 거는요. 쌤들 스스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거 안 되나? 아무튼 비싼 돈 내고 강의숭화 가는데 이왕에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아래쪽에다 제 질문을 해드린 거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성해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로 살짝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 기억에 의존하는 문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카톡 퀴즈 보면은 다행히 오픈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입형 문제는 기억 회상 의존 문제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기출 문제, 패러디 문제 있잖아. 난 너무 조잡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스터디 그룹에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나은 문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극혐해요. 이게 뭐냐면 내피셜 문제 뭐냐면 출제한 사람만이 알아. 물론 기출문제 중에서 가끔 그런 게 있긴 있었어.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요즘에는 그런 문제들이 검토해서 많이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피셜 문제라는 게 출제한 사람만 알고 그다음 또는 지나치게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열린 문제.
물론 우리 지리공에서 배웠는데 열린 문제가 좋긴 해. 근데 선발 시험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뇌피 시험 문제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문제들을 어떻게 돼 반드시 근거, 그다음 어떤 제한을 두는 형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문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일단은 얼마 전에 지리공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 형태 기억나요? 발견학습 선호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서 성장을 돕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내가 출제한 문제가 전부 다 커트된다라고 난 생각하고 출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드릴게요. 알겠어요? 공개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전화번호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판에 선생님들 카톡으로만 제가 문제 드리고 할게요. 알겠나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럴까, 적중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지 말자고. 일단은 그거보다는 자, 여기서 나온 문제가 커트 되더라도요, 제가 선생님들 제 문제 스타일 알 거야. 지문들이 대체 길지요. 커트 돼도요, 그 지문을 통해서 학습하면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급적이면은 학습의 전이력을 요하는 문제들. 알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똑같이 내는 건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바로 카톡 퀴즈의 한계죠. 카톡 퀴즈는 보통 뭐야, 근접 전이까지는 되는데, 원격 전이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가급적 좀 원격 전이가 이루어지는 문제들. 물론 모든 문제를 그렇게 구성하면 선생님도 문제 풀기 싫을 거야. 근데 중간에 보면은 그런 문제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선발고사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찾아쓰기 문제예요. 겠어요? 선발고사. 우리 임용시험은 사실 이 성격이 좀 약하지만 요즘에 보면 고급 공무원 뽑는 시험은 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점차로 언젠가는 변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 처음 보는 선생님들만 쓰시면 제가 카톡 게시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40회 넘었죠? 평균 중한 10문제 이상 됐으니까 400문항은 풀어본 거예요. 기평은 거기서 걸릴 거예요, 어지간하면.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시작 못해요. 강의 순서를 안 내야 되거든.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저 뭐부터예요? 인문지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인문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지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실 저는 인구지리 더 줄이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인구지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지리 학습량 부담이 좀 적죠. 네, 그런 것들 이유. 네, 그래서 도시지리는 그보다 분량이 많을 거고, 경제지리가 가장 많이 해줘도 선생님들 제일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지리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날짜가 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2주 동안 방학이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때는 내가 카톡 퀴즈도 안 낼 거야? 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왜 박수를 쳐? 아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역전의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지리, 그리고 기후학 이 순서로. 네, 그리고 기후학보다 지역학이 조금 더 분량이, 배점은 똑같은데 분량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요걸 3주인데 우리가 지도학하고 지하에서 빼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또 지리교육론 하면은 예정대로면은 이제 9월 9일이 딱 추석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완강이 될 거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추석 때 뭐 보강해야지 뭐. 알겠어요? 네, 그래야 9월 말에는 제가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부 준비 다 되셨을 걸로 제가 믿고, 그러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처음 나온 게, 자, 인구지리가 그래도 매년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왔냐면 26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간단한 퀴즈요. 네,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인구 구조하고 인구 이동이. 이유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공자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전공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론 파트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거 주로 요즘에 어디서 내고 있냐면 지도학 GIS 요소가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도학 GIS가 6점이고 인구질 4점 주잖아. 한 문항은 나오는 거지. 네, 근데 만만한 게 뭐냐면은 지도학 GIS 하는 쪽에서 보면은 계량형 문제 내기 편하거든요. 그 이론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인구 이동도. 왜냐하면 인구 이동에서 이론을 내면 지도학이나 GIS 교수가 내질 못할 텐데 그냥 사실 위주로, 팩트 위주로 내버리면 인구 이동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자 보니까 작년도 2021년도에는 인구 이동이 나왔죠. 네, 근데 올해는 인구 부양비가 나왔잖아. 그럼 또 올해는 뭔 차례야? 예정대로 하면 인구 이동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이것만 해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보험을 드는 우리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자 우리 이론 강의에서도 해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기본이 내가 그물을 엉성하지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즉 뭐냐면 이대로 여기대로 선생님들 배운 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만든 구조도죠. 요걸 띄워놓으면 되겠네요. 이건 제가 만든 구조도죠. 쌤들만의 구조도를 만드셔도 돼요. 이게 꼭 진리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왜 강의 패턴이 여기에 맞춰진 것 뿐이지 이거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만들어서 저한테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또 선생님들 후배들한테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거는 만들어 가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디까지에는 이렇게 인구지리가 구조가 이렇게 짜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역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요거 인구 구조하고 내용상으로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인데 사실 뭐야? 앞에 보면은 이게 이론 파트가 사실 중요한 건데 얘 잘 못 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또 역시 별거 없다라는 거. 팩트 위주로 가면. 알겠나? 네, 그러면은 요게 물론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중요한 부분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인구 성장에서 첫 번째가 경험적 인구 변천 모델. 선생님들 이거 애들 나중에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요거야. 멜서스 인구론이라든가 마르크스 상대적 잉여 인구론은 이론, 그러니까 전공 교수가 들어가지 않는 한 출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혹시 몰라 만약에 전공 교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출제 3주 전에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낼 수 있겠지, 그지? 낸다 그러면은 이거 과거의 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들어갈지 사실 짐작이 돼. 왜냐하면 인구지 전공 교수 굉장히 적거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보저럽의 풍요주의, 덴마크 여성 경제학자였죠, 그죠? 네, 그래서 풍요주의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본질만 꿰뚫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다 배웠는데 점검해도 될까? 막상 아는데 설명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아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석유 20년설이라는 얘기 해드린 적 있었어. 그치? 그 뭐야 옛날부터 석유 20년 쓸 거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석유 회사도 왜 주가 내려가고 막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원이 고갈돼서 새로운 자원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돌이 부족해가지고 석기 시대에서 뭐 철기 시대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수요가 유인 효과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원이 부족해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자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원고갈, 인류 역사상 자원고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지쪽에서는 뭐를 지지했었냐? 교과서에 다 그런 식이었어. 로마 클럽의 주장,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그러는데 보저럽은 성장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산 문제 싫지만 그래서 올해도 계산 문제였는데 올해는 뭐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종류 이런 것들도 우리 점검을 해보겠지만은 부양 인구비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건 쌤들 나중에 이제 뭐야? 물론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게 빠졌는데 2015까지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분간은 발령 받아줘. 또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애들이 선생님 이거 하기 싫어요. 예. 그럼 뭐야? 선생님도 설득해야지. 사회문화가도 똑같은 거 있어. 알겠어요? 사회문화에서 제일 싫어하는 문제 한 문제가 저 문제잖아요. 표풀이 문제. 그래서 선생님들은 최소한 계산하는 문제 어리광만 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뻔하지, 그지? 어려워봤자 뭐야? 인구 부열, 그러니까 인구 비율 주어지고 부양인구를 계산하는 것, 또는 부양인구가 제시되고 인구 비율 계산하는 것, 그것만 치환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 쪽이야. 그래서 요것들은 선생님들 또 아이들 가르칠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없는 부분은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구 밀도라는 게요. 통계적 인구 밀도라는 게 어떤 인구 분포의 상황을 잘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등장한 그 일종의 뭡니까? 인구 분포 관련된 지표들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렌츠 곡선. 그래서 인구 분포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거잖아. 로렌츠 곡선하고 뭐는 똑같은 거냐면 지니계수하고는 사실 같은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나왔던 게 상위지수죠. 그래서 우리 개론서들에 뭐 상위성 지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상위지수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상위지수는 뭐냐면은 쌤들이 자 남자 쌤하고 여자 쌤하고 그냥 막 섞여 있는 상태. 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분단은 전부 남자 쌤이고 이쪽 분단은 여자 선생님이야. 근데 우리 인구 밀도는 그거를 못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상위지수. 거의 계산법과 살짝 다르지요. 본질은 같아요. 상위지수, 분리지수, 고립지수.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도 상위지수만 답이 아니고 세 개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내용 정리해 드릴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에서는요, 어지간한 인구 이동 이론들 다 나왔는데요. 딱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요거 패터슨만 안 나왔어. 그래서 패터슨은 출제될 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미 공부한 게 이제 뭐야, 패터슨하고 요거는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젤린스키는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나눴냐면 거시적 인구 이동하고 미시적 인구 이동이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 요거는 내가 이따가도 하겠지만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거시적, 미시적 인구 이동이야. 그래서 거시적 인구 이동 해당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법칙화, 인구 이동을 법칙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신고전적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냐면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데서 이동한다. 언제까지? 이게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 이동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중력 모형입니다. 그래서 중력 모형에 해당되는 원조가 누구냐면 라벤스타인이 원조예요. 지프가 원조가 아니라. 그래서 라벤스타인, 지프, 그 다음에 라벤스타인 계승한 사람이 리라는 학자 있었죠. 배출 흡입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적 이동 뭐냐면 이거야. 거시적 인구 이동은 자, 한쪽이 노동력이 풍부하고 한쪽이 부족해. 반드시 이동이 생긴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그런데 요건 뭐야?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쪽을 자, 결국은 얘는 실증주의 관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가야 돼. 그런데 나는 가기 싫어. 도시에 막 1억 원 준대요. 사실 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냥 농사가 좋아. 나는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이렇게 되면 안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바로 미적 인구 이동이고, 얘는 그래서 행태주의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이것도 시험에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적 자본론이야. 이게 인적 자본 이론 내지는 인적 자본론. 그래서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게 소비 동기 이론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자, 쌤들이 우리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남 이사를 가려면 문제점이 뭐죠? 요 동네 아파트가 5억이라 칠게, 강남이 2배 차이가 아니라 서너 배 이상 차이 나죠. 그치? 거기 가면은 주차할 곳도 없어요. 우리 유명한 강남에 무슨 대치동 음마 아파트니 압구정 현대 아파트니 막 3중 주차나. 나는 솔직히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막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왜 가지? 애들 교육 때문에. 안 그래요? 그거 되게 큰 거잖아요. 일단 중학생 되면 대치동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강남 이사 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기서 현명하다 그러면 죽여버린다? 똑같은 거, 여러분 어머니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예, 근데도 가잖아요.
그게 바로 소비 동기 이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비가 꼭 돈 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편의 시설이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뭐예요? 여기서는 인간관이 다르죠. 여기는 뭐야? 합리인이지, 여기는 만족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두 개 아마 비교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야. 우리 어차피 뒤에서 하겠지만은 오늘날 인구동에서 가장 그치? 전 세계가 다 골치 덩어리지, 그지? 우리도 알잖아. 뭐 무슨 하다못해 뭐 요즘 원숭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원숭이 두창 뭐 한다니까 무슨 왜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개소리 하고 있잖아, 그지? 아무튼 디아스포라 문제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는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 크게 어긋나는 거 아니니까 쟤는 큰 부담 가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거 우리가 복습해야 될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칠판 한번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교재 1종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인구 성장과 관련된 것들인데, 첫 번째 요거는 경험적 모델이라 그랬죠, 그치? 수학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뭘 가지고 표현한 겁니까? 여기에 변수 딱 두 개죠. 그건 대답할 수 있어야지. 하나는 쉬운 거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첫날이라고 어색해하기 없기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답은 출생률하고 사망률 관계죠. 그쵸? 네. 그래서 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별로 경제발달 단계에다가 적용하고 싶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1단계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선진국들은 다 4단계 이후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자, 간단한 퀴즈 하나. 이런 시간에 인구의 오너스 시기, 그 다음에 인구의 보너스 시기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 인구의 보너스가 무슨 뜻이죠?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지. 즉 청장년층 인구. 알겠어요? 그러면은 인구의 보너스 시기는 몇 단계부터 보너스 시기가 될까요? 여기서는 3단계부터 보너스 시기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은 자, 인구 보너스라는 게 총부양비가 낮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총부양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청장년층분의 요소년층 플러스 노년층이지. 그 2단계를 여기다 떠올려봐. 2단계는 얘가 너무 많죠? 그쵸? 네. 그럼 결국 3단계로 오게 되면 유소년층이 어떻게 돼요? 이게 산화제한 정책 이게 줄어들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이거의 비중이 커지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구의 여기서부터 보너스 시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인구의 오너스.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의 오너스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진 국가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좀 이따가 요거는 인구 구조 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걸 가지고요. 이게 이제 개도국에 적용하기 보통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후 두 가지를 묻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자가 들어가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아. 근데 요거 뭐 간단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좀 해드렸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요거를 개독에 적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가 사례를 든 데가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는 1952년에 산하 제한 정책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68년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딱 맞아 들어갔죠, 여기에. 알겠어요? 그럼 인도는 왜 산하 제한 정책이 실패했냐? 사실 인도는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여전히 인구 증가율 높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충족성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충족성의 문제는 무슨 뜻이야?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치관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첫 번째 나와 있죠. 출생률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돼.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는 뭐죠? 아이의 효용성보다는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그치? 애 많이 낳는 거 쉽지 않구나.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적절한 타이밍에. 그래서 그거를 적시성이라고 해요. 둘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물어본다면 뭐가 더 유력할까? 충족성의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개도국에서 출산율 감소를 이어지지 못했던 나라들이 꽤 많아.
기본적으로 소득이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인구 면접 모델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럼 아래 부분 내려가 보세요. 운하 인구 성장. 자, 이거 압축적으로 제가 내용 정리해드린다 그랬는데 이것까지 하면 압축적인 게 아니지. 이건 선생님들이 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요 밑에도 제가 같이 해드렸잖아요. 이 도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표를 쌤들이 만드는 거야. 이거 어떤 교과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예시로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자, 인구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표들인데, 뭐 인구 성장률, 뭐 계산하는 거 이거 생략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가급적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파트는요, 전공자가 안 들어간 대신에 비전공자가 내는 거잖아. 물론 지리 교수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팩트 위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통계 수출 외우란 뜻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까 그 노벨 수학장 타신 분 하고 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아, 그거는 환영할 만했어요. 구구단 아내였대요. 내가 구구단 아내였다 그랬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동급이 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외우란 뜻이 아니라 경향을 보라 이거죠. 네, 그러면은 자, 순위의 역전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일단은 1등은요, 넘사벽이야. 그지? 네, 그래서 1등은 지장 없는데 순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디예요? 아프리카하고 유럽의 순위가 변화했죠.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 줄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그래서 결국 추세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완전 아프리카가 추월한 상태가 되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 캐나다 두 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 없는데 라틴 아메리카 보세요. 얘하고 유럽하고 보니까 언젠간 요거는 역전이 가능하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에 근거한 거야? 일단 저기에 종교적 이유도 있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거의 카톨릭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하 제한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라틴 아메리카 유럽으로,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아무리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유럽의 인구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낼 거 없으면 이거 내죠. 그래서 골고루 많이 나왔어. 그치? 합계 출산율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이전에 보면 총 붙여 쓰긴 했는데 사실은 어디서 한 번 띄운다 그러면 어디서 띄워야 될까? 총 다음에 띄우는 게 좋죠. 총재 생산율이 아니라 총 재생산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요거 기출문제에서 다뤄본 적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안 나온 거 정도가 이제 모합이 정도가 안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이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직강생들은 남자생들이 비율이 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생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아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왜 소득이 늘어나야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보니까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녀 효용성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가 소득이 낮으면 뭐야? 얘가 돈벌이 수단이고, 두 번째 나 늙었을 때 노후에 대한 보장이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쵸? 효용성 감소하는데 뭐야? 비효용성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겠지. 그러면 요거를 둘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비용인데요. 그러면 요거를 경제적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비용은 뭡니까? 돈은 따질 수 없는 비용이지.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걱정이죠. 그죠? 저는 아직 그거를 경험 못했어. 솔직히 내가 결혼 안 했잖아. 그때가 요즘에 열대라서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 네, 그래서 순간 그냥 왜 비웃어? 나도 결혼할 수 있어, 얘들아. 포기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이 생각을 한 거야. 뭐가 제일 걱정이 될까 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청 졸랐는데, 엄마가 안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해주면, 외할머니한테 가면 외할머니 거의 다 내 말을 다 들어줬어. 근데 외할머니도 안 해준 게 하나 있었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자전거 비싸서 안 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잘못 되게 위험하죠. 요즘에 진짜 잘못한 사람 많이 늘어나고 요런 데서 자전거 사고 되게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우리 애를 낳아서 우리 애가 9살, 10살쯤 됐을 때 아빠 자전거 사줘. 그럼 과연 내가 사줄까? 안 사줄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 관련되는 거지.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단순히 안전에 대한 것만 있나? 한국에서 나와서 얘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할 거 아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애가 여기서 나처럼 똑같이 키워야 돼? 이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심리적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비용도 다 이제 둘로 나누죠. 직접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간접 비용을 요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직접적인 양육비고요. 기회비용은 여성의 입장에서 대답 잘 할 거예요. 그지? 한마디로 제일 핵심 뭐예요? 이게 경단료 되는 거죠. 아기를 낳으면 내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돼? 고소득일수록, 그래서 고소득 여성일수록, 고학력 여성일수록 아무래도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게, 이 말은 알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큰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얘가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출산율 감소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다행히 교직사회는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응시생 중에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한 5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신 육아맘들. 그치, 맘시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 응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올해 끝냅시다. 올해 열심히 하셔서 당당하게 교장 앞에서 붙자마자 육아휴직계 쓰자고.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아직 선생님도 결혼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우린 그 눈치 안 봐서 좋은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그래서 충분히 요즘의 분위기상으로 이런 것들은 내도 괜찮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가도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공부하기 차례네요. 그래서 이거 고민했어. 뺄까, 늘까. 사실 뺐다가,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차별자 출산율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거든? 근데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합계 출산율 이런 것도 다 나왔는데, 기평으로는 과연 그 용어가 정말 중요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차별 출산력이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쌤들 이제 교재에 있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도농간 차별 출산력이거든요. 도농간 차별 출산력. 그래서 얘는 물론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도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출산력이 높다라고 보이시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이거야. 뒤에 가서 하겠지만 유소년 부양비는요. 자, 쌤들한테 간단한 퀴즈. 농촌이 클까요? 도시가 클까요? 그러면 얘가 답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거야. 당연히 도시 쪽에 아이들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에 비유 보면 농촌이 애를 더 많이 낳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뭐야? 분모가 뭐죠? 청장년층이잖아. 그래서 도시 지역하고 농촌 비교하면은 청장년층 도시 쪽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수는 도시가 많지만 유소년 부양비가 반드시 도시가 높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가져온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교육 수준별인데, 네, 그럼 요거는 지금 하향 평준화 추세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이유가 크죠. 맞벌이가 일반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고소득이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여성의 입장에서 저소득이면 또 저소득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나? 네, 그래서 두 개가 소득 수준별 차별 출산력도 줄어들긴 하지만 어떻게 돼? 사실 의미는 있어요. 특히 이제 세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통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나라도 꽤 있거든.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근데 알고 보면 스웨덴이 이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 저소득층 누구겠어요? 이거는 외국인 이주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출산력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 통계상으로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차별 출산력은 참고만 하시고 이것까지 내면 좀 너무한 거죠, 그치?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공자나 들어가야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인구 성장 파트에서 이제 이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 이론, 기본적으로 멜서스는 다 공부하셨을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죠, 그쵸? 네, 그럼 간단하게 적극적 억제를 설명하시오 이러면 어떡할래요? 그것만 대답 잘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적극적 억제 설명하세요. 내버려 둔다죠. 자유주의 경제하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학자야. 가급 이 사람은 그러면은 큰 정부 선호해요, 작은 정부 선호해요? 작은 정부를 선호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서 국가가 가난 구제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위생 개선이라든가 가난 구제하지 말라. 그래서 상공업자들의 아주 굉장한 지지를 받았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세금, 만약에 가난을 구제하려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의 문제점 뭡니까? 이거는 잔인하죠. 그죠? 굶어 죽게 내버려 둔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 네, 그래서 여기 예방적 억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을 했어. 그래서 이건 뭐야? 도덕적인 거지. 늦게 결혼하고, 그지? 뭐 또 성욕을 억제하고 이건데,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야? 뒤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신멜서스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번,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적극적 억제를 설명하세요. 그 뭐야? 내버려 둔다가 답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뭡니까? 국가가 가난이라든가 위생 개선에 힘쓸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됐지? 네. 그래서 멜서스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이미 출제된 적 있었다 그랬죠. 멜서스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야? 딜레마라는 게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왼쪽 이거는 그대로 인과관계 설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인구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임금 하락하니까 혼인을 감소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사망률 증가하고 어떻게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잖아 이 사람. 내버려 두면 해결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해 식량 가격 하락하죠. 그 실질 임금 상승하니까 혼인력 증가해서 인구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멜서스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야. 해결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 요거에 대한 비판. 그래서 도덕적 억제는 비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억제는 잔인하죠. 그죠? 근데 적극적 억제도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 나라가 없다. 이 멜서스의 딜레마가 맞은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의하면은 이제 계몽사상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계몽사상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거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유토피아 사상이라 해. 근데 거기에다가 제동을 건 거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는 비교적 안 맞았겠지만은 이게 개도국에 적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나라. 왜 개독 보면은 영아 사망률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럼 멜서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어맞은 부분도 있다 이거지, 그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멜서스주의. 얘도 출제 가능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억제가 시험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차점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멜서스 여기 저 균형점 뭐가 되지? 사망률이 늘었을 때잖아. 예, 그런데 신멜서스주의는 뭡니까? 출산율이 줄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교차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예, 멜서스는 뭡니까? 사망률이 높아졌을 때, 그 다음에 신멜서스주의자들은 출산율이 낮아졌을 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넘겨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마르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과잉구랑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인 거다 이거지.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의 치명적 결함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자, 실제로는 잉여인구가 아닌데 또는 과잉인구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과잉인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니?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우리나라 군들이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한 350 몇 개 있었거든. 근데 일제가 이걸 214개로 줄여. 그럼 대체로 군수 둘이 한 자리 줄어들 거. 그럼 충성하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과잉인구죠. 그래서 그거를 상대적 잉여인구라고 써도 되고, 요거 번역의 차이니까 이거를 과잉인구, 잉여인구
어느 거나 써도 무방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쓸 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산업 예비군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가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는 완전 고용을 실현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합의가 정의 내린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합의가 정의 내린 과잉 인구란 일반 대중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어서 가용할 자원이 절대적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이렇게 풀이를 한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예. 마르크스가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나온다 그러면은 보졸업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만약 이론 파트에서 인구 성장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론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보졸업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 나를 구별했는데 이게 가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멜서스주의가 되는 거. 이건 성장의 한계야, 이쪽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결론이 식량 부족, 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거잖아. 이쪽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풍요주의라고 한 게 인구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풍요주의라는 게. 그래서 보면, 자,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휴경기간이 줄어들어, 단수 휴경기간만 줄어드나 비료가 개발되든 뭐 농사법이 개발되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위 면적당 노동량 증가할 거고, 그러면 또 노동력 절감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억구가 뭐가 돼요? 석유 20년설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한마디 결론 내리면 뭐가 되는 거야? 기술 혁신이 인구 증가보다 빠르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인류의 인구가 30억이었을 때의 지구상의 식량 생산량하고 지금 80억 거의 됐죠. 두 배로 이렇게 하자. 40억하고 4배로 해볼까? 20억하고 80억 비교하자고. 인류 인구가 20억이었을 때 식량하고요. 지금 80억이었을 때 식량이잖아. 4배로 불었지? 식량생산 4배보다 덜 될까요? 더 많을까요? 더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알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요거 의의는 풍요주의라는 건 인구 성장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인구 성장을 얘는 이 보즈럽이라는 학자는 독립 변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구 정상이 결국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라는 거고, 또 다시 말하면 인구 증가율보다 식량 증산율, 꼭 식량이라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라고 비교하셔도 될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 인구 성장은 발전의 자극제, 동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요거면 여기까지 하면 인구 성장 파트는 다 끝난 거네요. 됐지?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구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 빨리 한 이유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인구 구조가 훨씬 더 만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공자, 그러니까 GIS나 지도학 중에서 오히려 더 선호하죠. 그쪽에는 수리력 테스트 요구하는 문제, 그 지도학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좀 욕먹을 때도 있거든. 그치? 도법 같은 거 맘 놓고 못 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인구 구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인구학적 인구 구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3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가 성별 인구 구조, 하나가 연령별, 하나는 각각의 지역별 인구 구조야. 알겠어? 그리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선생님들이 또 잘 뭡니까?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됐나? 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성별 구조, 성별 인구 구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죠. 성별 인구 구조가요, 이게 연령별 인구 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요게 그거에 방금 전에 나왔던 지도가, 자, 우리나라 지역별 성비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105 이상은 자, 남초 지역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보니까 성비가 낮은 데는 농촌 지역이 압도적이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 2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 우리나라 중연령이 이제 중연령 높은데 농촌 지역의 도시 지역. 아, 설마 쌤들 이게 수도권인 건 알아? 이건 안 해도 되지, 그치? 네, 그래서 결국 농촌 지역이 훨씬 더 많죠. 자, 얘하고 앞에 얘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 지역이 뭡니까? 연령대별 구조가 노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서
이 성비 파괴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100살 이상의 노인 중에서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비교하면 할머니들이 한 10배 정도 많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야. 성별인구 구조가. 알겠어? 그래서 성별인구 구조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 중위 연령의 역수일 가능성이 높죠. 중위 연령의 역수값인 경우가 많아.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성별인구 구조를 전통적으로 뭐로만 봤어요? 노동력으로만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게 깨진 것이. 알겠지?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간단한 퀴즈고 이런 시간에도 해드린 적 있어. 그러면 부등호로 맞춰보세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부등호 가요? 그러면 성비는 이렇게 가는 거죠. 됐지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도시 지역하고 위성도시 지역이야. 그러면 어디가 성비가 높을까? 대답 잘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인가 일로 많이 가죠. 근데 그냥 인구가 가서가 아니라 젊은 인구가 일로 더 많이 가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 인구가 그대로 있고 젊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경기도 나가서 높아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 도심하고 외곽하고 비교해봐. 그럼 요거는 어디가 성비가 높아? 이때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의 방향하고 상관계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자, 그 밑으로 가서 요 도표가 나왔네.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물음표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농 간에 그러면 비교해 보자고. 자, 첫 번째 유소년 부양비예요.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 어디가 높아?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가 높다라고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그냥 다 물음표로 할게. 됐고, 그 다음에 자 노년부양비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 됐지? 네, 그 다음에 총부양비는요. 보면 아이들한테 쌤들이 이제 가르치는 고등학생들한테 퀴즈를 내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걔네들은? 선생님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선생님들도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안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고민하거든? 애들은 왜? 1승 1패니까. 아니지? 네. 뭐만 떠올리면 돼요? 분모가 뭐야? 청장년층의 비율이죠. 청장년층의 비율 도시가 높아, 농촌이 높아? 도시가 높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판단 보류.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뒤에 문제도 있지만, 자, 총부양비하고요. 노년부양비를 상관관계를 하면 대체로 요런 경향이 나타나.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농촌 지역이 많을 거고, 여기가 도시 지역이 일로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요, 유소년 부양비로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날까? 잘 안 나타날까? 거의 안 나타나. 거의 이렇게 나와요. 대략 지금 뭐냐면 20에서 한 21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하고 가끔 여기서 범죄에서 벗어난 데이터가 그건 뭐야?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지금 막 인구가 늘고 있는 데가 세종시 같은 데죠. 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체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됐나?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런 퀴즈도 내드린 적이 있었어. 그 밑에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보자고. 그러면은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이거 주어질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서울, 그럼 경기, 전남만 비교하는 거지. 왜 전남 가져왔냐면 이거죠. 전국에서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가장 높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하나가 총부양비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노령화지수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 이거 노령 부양비로 할게 그냥. 요걸 가지고 그대로 주어진 대로 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아니지. 전남을 여기다 표시해봐라. 전남이 세 개 중에서 1로 들어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서울하고 경기를 비교해봐. 서울 경기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경기가 높아. 그런데 노년 부양비는 서울이 좀 높죠. 총부양비 어디가 더 높아요? 경기가 좀 높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역전 형태. 원래는 자, 노년부양비하고 총부양비는 같이 가야 되지. 그런데 예외가 되는 지역에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이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대입에서는요, 이거를요,
어딘지 이걸 안 가르쳐주고 이걸 표시하라 그러거든. 대입 문제가 더 어려워. 그렇게 나왔어. 근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임용고사에서 그렇게 안 내는 것 같아. 최소한.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러면은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지. 알아들으시겠지요?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왜 가져왔냐면, 아까 제가 인구의 보너스, 오너스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중국하고 필리핀, 일본을 비교해보자 이거죠. 일본의 경우에 1970년에는 청장년치 비중이 68.9%인데, 지금 이렇게 줄었지. 지금은 더 줄었겠지. 우리도 요거 정점 찍고 72까지 갔거든, 우리가. 72까지 갔는데 지금 70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 최근 통계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바뀐 거는 인구의 오너스로 바뀌어버린 거지. 반면에 중국은요, 좋은 거네.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필리핀도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개 가지고 연습 문제를 뒤에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 결국 인구 부양비의 문제가 되는 거라 이거야. 해결됐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인구 피라미드 유형인데 사실 하나도 안 맞아,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 모델이라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자, 방추형이라 하는데요. 방추형이 원래 뭐지? 실 뽑는 추잖아, 이게. 그 모양이 아니라 완전, 얼마 전에도 내가 카톡방에 그거 우리나라 농촌적 인구 피라미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완전 이 모양이지? 거의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봐야 돼? 세계 중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둬야죠. 그쵸? 방추형이라고. 됐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야, 이거. 똑같아지고 있어. 얘하고 얘가. 방추형하고요. 표주박형이 똑같아지고 있어. 그럼 이거를 낼 수 있나 없나? 내기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본질을 깨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균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어요. 3M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하면은 이게 저거야. 산수 평균이잖아? 네. 근데 어떤 의미도, 다른 평균도 있잖아요. 중위값, 미디언. 그치?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평균을 쓸 수도 있어. 그거는 최빈값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만약에 자, 연령대별로 인구 구성비를 나타내는데 대략 요거야. 요 중간치하고 지금 중위값하고요. 뭡니까? 최빈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걸 세운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종형 인구 피라미드에 가까운 거지. 알겠나? 그런데 자, 만약에 아까 인구 성장 단계에서 그러면 2단계에 있는 나라야. 그게 다산 뭐죠? 감사형이 되잖아. 그럼 어떤 모양이겠어? 옆에 누우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마 중위값은 여기쯤 나올 거고 최빈값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야? 저기 피라미드형에 했을 때는 중위값보다 최빈값이 더 아래 연령에서 형성되면 이 나라는 인구가 앞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반대 모양도 있죠. 이런 모양으로. 이게 뭐가 돼? 사실 이게 방추형이 되는데 뭐에 가까워요? 완전 역피라미드형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미 이쪽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 인구 센서스, 우리나라 5년마다 하죠? 그래서 내가 살짝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이 44점 몇 세가 돼버렸더라고? 이 자체 되게 높죠. 그죠? 그래서, 중위연령, 중위연령이. 근데 우리나라 최빈 연령은 1968년에서 72년생 사이야. 그러면은 70년생이라고 보면 몇 세가 된가? 만으로 2020년에서 만으로 50세가 돼버렸지. 이미 뭡니까? 최빈 연령이 중연령보다 높아져 버린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건 뭐만 남은 거죠? 빼박이지. 빼박. 무조건 인구 감소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자, 열심히 수험 준비하시는데 제가 얼마 안 남았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 물 들어왔을 때 지금 노적을 하고 계속 애들 줄고 있지. 그거 지금 어거지로 저게 지금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버텨요? 학급당 인원수를 자꾸 줄여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5 개정교육과정에 우리 2025란다. 2022고 그 다음에 지금 고교학점제 하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당분간은 TO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 알겠어. 그래서 근데 그래봤자 제가 볼 때는 4, 5년 버티기 쉽지 않을 거고, 어제 뉴스에서도 충북이 또 교사 정원을 1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죠.
충북 전체 교사 수가 초중고 다 합해서 10,0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럼 1,000명 줄이면 10% 줄이는 거잖아.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열심히 운반하고. 알겠어요? 네, 안 좋은 얘기는 안 할게. 나 뭐 잘못했니? 예, 자, 필요한 얘기 했는데. 됐나? 네, 그러면은 인구 구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인구 구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쌤도 요거는 계산 문제일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잘 푸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 딱 뭐야? 예를 들어 하나 살 해봅시다. 자, 유소년 부양비가 23이야. 노년 부양비가 12야.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청장년층 비율을 계산하시오. 요 정도. 어려워봤자 이거야. 청장년층 비율은 얼마입니까? 분수로 답하세요. 답은 얼마예요? 135분의 100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 이것 자체 의미가 뭐야? 유소년 부양비 23이라는 거는 청장년층이 100명당 유소년이 23개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지역의 전체 인구는 135로 간주할 수 있죠. 네, 그 중에 청장층 비율은 100이 되는 거지. 각각 계산 가능하지? 얘는 얼마야? 그럼 유소년 비율은 얼마야? 135분의 2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35분의 12, 그 다음에 얘는 135분의 100. 중학교 1학년 때 식염수 문제 기억나요? 농도하고 용해도 차이야. 이게 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잖아. 내가 말을 하면 왜 지금 선생님들 속으로는 수긍하지? 표현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못 넘어간단 말이야. 다 아는 거로 간주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구조까지 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그럼 나머지 인구 분포, 그다음에 인구 이동, 인구 문제 해드리겠습니다.